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거나 이게 면역 시스템이 이제 깨져서 원인일 건데, 어제 저녁에 부모님 댁에 들렸더니 어제 저희 부모님 57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저녁 늦게라도 좀 들렸더니, 제가 로봇가 돼서 나타나니까 말씀하시는 게 오랫동안 이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마라, 그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토일 굉장히 몸이 힘들었죠.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 또 노는 건, 축구하는 거는 또 축구대로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제가 제 몸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몸을 혹사시키니까. 그리고 뭐 이 다치는 거 이런 걸 좀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축구할 때도 좀 과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 과격하게 제가 막 이렇게 뭐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올 때 무서워하지 않고 막 부딪히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 몸한테 미안할 경우가 많은데 혹사시키지 말라는 말씀 듣고, 그래서 결국은 지난 토일 이 수면 관리도 좀 잘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게 수면이잖아요. 그죠?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처럼. 그래서 약을 잘 안 먹는데 어제 10시 반에 약 먹고 잤습니다. 진통 해열제 약 먹고 잤더니, 그리고 어젯밤에 저녁에는 또 오딱 먹고요. 그러고 잤더니 아침에 혹시나 더 심해지면 어떡할까. 그저께 아침부터 시작됐는데 어제는 정말 하루 종일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어제 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일 되면 더 심해져서 온몸이 마비가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했었는데, 역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잠을 푹 잤더니, 댓글에 또 사우나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제 사우나도 했습니다. 사우나도 했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이 근육이 좀 이완되면서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뜨거운 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뭐 찌릿찌릿 아프고 뭐. 그래서 이거 큰 병에 걸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제 한의원 아침에 갔다 온 그 한의원의 도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또 걱정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어제 밤에 자기 전에는 오늘 모닝 브리프랑 웜의 신박을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걱정인 거예요. 아침에 또 미국 시장 이 트럼프 취임 후 첫 증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이래저래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내일은 제대로 출근을 해서 일은 할 수 있을까, 웜의 신박은 찍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가파워님이 21년부터 조선주 몰빵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한국조선해양 인적 분할 등으로 마이너스 44%까지 갔다가 지금은 큰 수익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지난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이 청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때 시스템 위기는 아닐까 걱정으로 주식을 일단 다 팔았었다네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잘 버텼는데 시스템 위기에는 버티는 주식이 없다는 생각에 그때 딱 한 번 다 팔았었다네요. 그런데 전무님께서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는
그런 견해를 듣고 그 다음날 폭등을 했지만 다시 전량 매수해서 지금은 아주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주면 아버지 환갑이신데 주식 조금 팔아서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예,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 나의 주식 투자 철학 그걸 정립을 해놔야 된다고 제가 저 뒤에 네, 투자의 본질에다가 써놨잖아요. 예, 주식에 저 투자의 본질에 보면 필살기 뭐 몇 개 좀 적어놨긴 했습니다. 몇 개 적어놓긴 했는데 저때 21년도에 동학개미 열풍으로 21년 8월에 책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 그렇게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서 위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에 대한 가치관, 투자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정말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적어놨기 때문에 뭔가 박전무가 그동안에 2020년 그때 코로나 때 잘 맞췄었잖아요.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걸 적어놨나라고 기대를 하고 본 분들은 좀 실망도 했을 거예요. 근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다 안 좋잖아요. 결말이. 내가 큰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철학. 그래서 아버지 환갑이신데 주식 팔아서 좋은 선물. 아주 주식 투자에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쓰니까 이 행복감 그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권정환님께서 때때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감미롭고 다정하며 가장 순수하고 고무적인 교재는 자연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딱하게도 성향이 염세적인 사람이나 극도의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연 속에 살면서 감각을 온전히 유지한 사람은 진정 암담한 우울을 느낄 일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폭풍우조차 바람의 신이 연주하는 음악으로 들린다. 순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속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일 읽는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에서 또 자연과 시간 중이라는 문구를 가져오셨습니다. 참 이 책이 왜 이렇게 좋은 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단락만 읽어보더라도 그죠? 나는 자연인인가? 그 프로가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게 뭐 세상 속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막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자연인을 보면서 뭔가 약간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는 그런 느낌 좀 받잖아요. 저 사람은 저 자연 속에서 움막 같은 거 짚고 살아가는데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약간 이 자연과의 이 동떨어져서 이 먹고 사는 거에 또 너무 지나친 욕심, 그죠? 어느 정도 충분한 재산만 있으면 되는데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잃어버리고 사는 이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자연인을 보다 보면 내가 뭔가 허상을 쫓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아픈 분들도 사실 산에 들어가서 살면 많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낫는 이유가 이 마음의 병, 뭐 공기 좋고 좋은 거 먹어서 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 속세, 속세에서 살면서 이 많은 욕심과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거에서 벗어나면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 이름 채널님이 또 남기셨네요. 한국 주식 너무 어렵습니다. 미장에서 번 돈은 까먹게 생겼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짝수해, 작년이 원래 안 좋은 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홀수에는 우리가 올해 저는 여전히 올해 우리나라 지수의 수익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손은 많이 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 많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업종은 그래도 나름 잘 고르는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을 자꾸 놓쳐서 눈 뜨고 코를 베어요. 계속 베입니다. 아무래도 매매 스타일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다시 가입하셨네요. 가입하셔서 MP 변경 시 바로 알려주시고 차트 분석도 한 번에 여러 가지 해주시고 더 좋아졌네요. 주식 포기하지 않고 싶은데 스스로 참 많이 자책하게 됩니다. 힘든 요즘입니다. 요 답변 드리면 일단 포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트럼프의 인생 철학은 뭘까? 그 인생 철학에 있어서 가장 자기의 원칙, 철학 원칙,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입에서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Never give up. 우리가 뭐 중꺾마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Never give up. 저라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아주 대단한 사람고 제가 정말 우리 업계에서 시작하고부터 시작할 때도 저는 조그만 자문사로 시작해가지고 큰 회사는 하나투신하고 신한투신 하나투신 신한투신 다 합쳐봐야 그때도 직원 수가 100명도 안 됐어요. 다 좀 작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포기를 안 했어요. 그냥 중간에 다른 거 해볼까 이런 고민 잠시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포기 안 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문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도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작년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경쟁 구도였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였는데 산업의 성장성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그 산업 내에 있어서 경쟁 우위. 경쟁 우위에서 떨어지는 회사,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인텔 경쟁 우위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결국은 주가가 좋은 수익을 못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저도 한 해 한 해 계속 배워갑니다. 계속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많이 자책하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또 저보다는 연배가 글을 보면 우리 유튜브 이름 채널에 저보다는 연배가 좀 그래도 동생이시겠죠. 제가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전에도 모니터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욕을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보같이 또 자책 엄청 했습니다. 그 수많은 자책 속에서 난 다음에는 이런 원칙을 정해서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해야지. 그러면서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근데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서 프로 골퍼들이 그 페어웨이 안착률이 70%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10번 드라이버 치면 10번 중에 7번밖에 그 페어웨이에 안 올라갑니다.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죠. 10번 중에 3번 안타 치는 거고 3번만 안타 쳐도 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지나고 나서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팔면 안 됐었는데 이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한 3년 동안에 평균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가, 시장 대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가, 예. 그리고 금리, 물가 대비해서 그 세계적인 대가들이 20% 이상 연평균 수익률 올리면 그거는 전 세계 0.001%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책하면서 저거 샀으면, 저때 팔았으면, 저때 사고 저때 팔았으면 하면 아마 연평균 한 700%, 1000% 수익 날걸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시세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내가 저걸 다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연평균 부자들은요, 연평균 8%? 아유, 8%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연평균 이제 15%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또 너무 길었다, 그죠? 네, 그러면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이 이제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한 건지를 확실히 아파봐야 됩니다. 아파봐야. 네, 아파봐야 내 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됩니다. 자, 무역적자 FTA 환율 조사 지시, 대중 최혜국 대우 재검토도. 네. 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막 행정명령 서명하고 열일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공약했던 거랑 실제 이제 취임 후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제는 뭐 트럼프 당선인 뭐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된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이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한미 FTA에도 불똥이 튀게 됐다. 1차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FTA도 자연스럽게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고, 백악관이 20일 공개한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정책 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FTA 파트너 국가들과도 적절한 개정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USMCA가 노동자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정 수입품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라는 내용도 담겼고요. 내년 이행 과정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이 효용성을 살펴보겠다는 거고,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USMCA가 1차 타겟이고 한국은 당장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3개월 내 한국에도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대책의 사례로 관세를 명시해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에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중 압박도 이어갔는데 중국의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주의를 박탈하는 법안을 평가하고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고요. 비시장 경제국의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조치, 이 PNTR이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 요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이 PNTR을 자격을 없애는 것은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및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이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히려 트럼프의 입에서부터 환율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주요국의 통화 정책과 시장 개입 관행을 조사하고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입니다. 절하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돼야 하는 나라를 추려내라고 했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고요.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환율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시장 개입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보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와 환율 양쪽에서 미국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한국 경제를 옥죄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대 무역 적자국이고 자동차와 일반 기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정 공백인데 지금 권한 대행 체제로서는 미국과 협상이 어렵고 전방의 압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허이운 서강대 교수는 탄핵 국면으로 인한 권력 공백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FTA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등 미국의 압박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뭐 밑에는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율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환율 1600 간다 했는데 지금 오히려 딱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환율이 빠르게 지금 안정되고 있죠. 오늘은 얼마인가요? 외국인이 원달러요 1434원. 오늘도 소폭 환율은 떨어지고 있네요. 네, 외국인이 주식을 사네요. 거래소 코스닥 선물도 매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오늘까지 주식을 팔아야 설 전에 자금을 금요일 날 찾을 수 있다 보니까 네, 개인 매도는 나오고 있고 다행히 나스닥 선물이 좋아가지고 외국인들이 하고 기관들이 또 주식을 사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 환율 조작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율을 지금 더 높이는 것, 즉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환율을 높이는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환율이 1450원 언저리에서 계속 한국은행이 환율이 너무 치솟을 때마다 약간 개입을 해서 더 못 올라가게끔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 절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화 가치 절하가 더 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이 되긴 했었지만 우리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1호 명령은 바이든의 정책 78개를 폐기했습니다. 국경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라고 되어 있고요. 이 표정 보십시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실내 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서를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딱 2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을 해서 강력한 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군부를 거치면서 그때 너무 강력했었죠. 우리도. 너무 강력했었는데 삼권 분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새는 잘 갖춰놨는데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참 대통령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역사를 보면 참 너무 암담하다, 그죠? 네. 어떤 분은 노무현 대통령은 또 자살하셨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 다 감옥 갔었고 좀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 뭐 47대 대통령 하면서 그 전에 대통령 사진 쫙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대통령이 존경받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딱 사인도 그죠? 도널드 트럼프 하면서 이렇게 사인하시는데 자 밑에 내용 볼게요. 2만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20여 분간 연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78개를 뒤집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1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지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례적인 서명식 쇼에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은 환호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팬미팅을 하듯 서명에 사용한 펜을 지지자들에게 선물로 던지는 제스처도 취했습니다. 자, 새로 열린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26건이고요. 비교 가능한 1932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기존 기록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9건, 트럼프 일기 때는 1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날 내린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에너지 패권 장악, 정부 개혁 등 미국인이 가장 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 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기 때 건설을 시작해 전 정부 때 중단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출생 시민권제를 폐지하면서 불법 이민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민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경제정책 중 관세와 함께 핵심으로 평가되는 에너지 부문에서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석유, 천연가스, 시추 등에 있어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텄는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 내린 미국 연안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금지한 정책도 뒤집었고요. 역시 지난해 1월 중단된 LNG 신규 수출 심사 중단 조치도 백지화해서 미국 LNG의 신규 수출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또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미국 정부가 환경을 생각하느라 화석연료 시추를 자제해도 미국인의 에너지 수요는 줄지 않으며 결국 이란 등 원유를 생산하는 적성국의 배만 불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명령 요약돼서 쭉 나오네요. 이민, 에너지 한번 볼까요?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미국 연안 신규 원유가스 시추 허가, LNG 신규 수출 허가,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정부 개혁은 정부 효율부 신설하고 연방 공무원 재택근무는 폐지, 정부 안정될 때까지 규제, 고용은 동결,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도 해고의 길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틱톡 금지를 75일 유예해서 다시 이제 틱톡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75일.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 거다, 그죠? 3월 말 정도까지겠네요. 3월 초.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 폭동 사태에 의해 그때 난입했다. 가담자 뭐 1,500명 전면 그냥 해가지고 바로 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광복절하고 8.15 때 눈치 보면서 이제 사면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바로 되자마자 자기를 지지하면서 의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다 사면 해버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또 탈퇴를 했네요. 또 요 관련된 뒤에 기사가 한두 개 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조금 줄이자 유럽 전기차 연간 판매 첫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2차전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그럼 내용을 볼게요.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 등 주요국에서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자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니온게제의 신문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업회는 24년 유럽 31개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99만 3,10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23년 판매량보다 1%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고요. 2016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이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결과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은 38만 609대로 전년보다 독일은 27%나 줄었네요. 27%나. 아시아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중단을 결정한 프랑스도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해가지고 29만 대. 니케이는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됐지만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반면 무공해 차량 GEV의 제로 에미션인가요? 판매 규제를 강화한 영국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38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1% 급증했고요. 독일의 전기차 판매를 처음으로 추월했네요. 보조금 제도를 유지한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12만 7,700대 1년 전보다 37% 증가했고, 네덜란드와 스페인도 16에서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신차 판매량은 1296만 대로 전년 대비 1% 늘었습니다. 보통 크게 큰 자동차 시장 세 군데가 있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2,500만 대 정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 1,500만 대에서 많이 팔릴 때는 뭐 1,600, 1,700.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 때 900만 대까지 그때 떨어졌던가 뭐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 1,500만 대, 유럽도 얼추 1,300만 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300, 미국 1,500, 중국이 2,500만 대. 그리고 인도,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인도 했잖아요. 15억 인구니까 인도도 한 2천만 대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도는 아직까지 400만 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래 작지? 아직까지 소득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가지고 오토바이라든지 3륜차 뭐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이 한 200만 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투자한 거에 실패를 했을 때 뭐가 잘못됐을지, 항상 저는 이제 백서를 써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는 뭐가 잘못됐는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 댓글 남겨놓으셨는데
2차전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원인부터 살펴보면, 자, 보조금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는 늘었고 보조금을 중단하니까 이렇게 27% 뭐 이런 식으로 꺾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태양광하고 비교하면서 태양광, 풍력 이것도 다 보조금 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가스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단가가 경쟁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 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끊긴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보조금이 끊긴다면. 그리고 보조금 역량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브리드, 그죠? 항상 대체제가 나오는가? 대체제가 나오는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은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 그것 때문에 작년 내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보조금이라든지 저는 지원금이 끊길 가능성이 계속 주식시장에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 23년도에 전기차에 대해서 막 이 장밋빛 전망을 하셨던 분들의 논리에는 아니 매년 30% 성장하는데 라고 돼 있었는데 그 매년 30%를 성장하는 거가 정말 확실한가? 확실한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처럼 저는 이제 뭐 태양광이랑 그 전에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이럴 위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전기차로 투자에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은 투자를 계속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손실 볼 때도 있고 또 이익 볼 때도 있는데 다음에 크게 또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이번에 왜 2차전지 투자해서 나는 손실이 났는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공세의 수요 침체까지 삼성전자 1분기 낸드 생산 25% 줄인다고 되어 있네요. 요걸 보니까 23년도에 결국은 마이크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낸드 생산 줄인다 감산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삼성전자까지 감산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낸드 1위 전자가 올 1분기 낸드 플래시 생산을 20% 이상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전자 외에도 하이닉스, 키옥시아 등 낸드 제조사들은 장기화하는 수요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량 조절과 보수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회사별 분기별 낸드 웨이퍼 투입량입니다.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등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 솔리다인 포함해가지고, 하이닉스가 23만 장. 이게 월간 단위입니다. 월간. 그리고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고, 밑에 CSMT, 장식 메모리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에 리포트에 따르면 트렌드포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자 올 1분기에 낸드용 웨이퍼를 월 42만 장 투입할 예정이고 직전 분기가 월 56만 장이었던 걸 비교하면 25%나 줄었네요. 트렌드포스는 전자가 올 4분기 올해 4분기 내내 웨이퍼 투입량을 축소해서 올해 4분기에는 월 40만 장까지 생산량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인별로 보면 화성 사업장에 있는 12라인,
평택 1공장 P1의 낸드 설비에서 큰 규모의 감산이 있을 예정이고요. 12라인과 P1은 레거시 구형 낸드를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12라인은 지난해 4분기까지 월 10만 장의 낸드 웨이퍼를 투입했고, 그러나 올 1분기에는 반토막이 난 5만 장 수준만 가동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자 외에도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양한 낸드 회사들이 감산이나 생산장 유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주요 낸드 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할 건데, 올해 세계 낸드 설비 투자 전망치는 196억 달러, 증가율은 0.51%에 불과하네요. 전자는 85억 달러를 쓸 예정인데 전년 투자액인 95억 달러 대비해서 10% 줄어든 수치입니다. 낸드 회사들이 감산과 설비 투자액 축소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황 악화이고요. 낸드 플래시는 각종 전자기기에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죠. 최근 IT 시장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PC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자 낸드 플래시도 악영향을 받고 있고요. 4분기 들어서는 범용 낸드 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이 월 30%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기술 문턱이 낮은 구형 제품 위주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펼쳐지는 점도 원인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낸드 회사인 이 양쯔 메모리 YMTC는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웨이퍼 투입량을 지난해 월 13만 장에서 14만 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업황 회복을 이끌던 이 기업용 SSD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연산과 추론을 위한 이 GPU 외에도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ESSD가 필요하죠. 하지만 저장장치 시장에서는 여전히 값이 저렴한 하드디스크도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에 따라서 낸드 회사들은 생산량 감축과 함께 첨단 낸드 라인의 비율을 늘리면서 기술적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고용량 낸드를 주력 생산하면서 수요 침체에 대응하고 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한 예로 전자는 286단 낸드 플래시 생산 설비를 최첨단 공장인 평택 4공장에 설치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올해 청주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321단 낸드를 제조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함께 작년에 하이닉스는 플러스 한 20몇 프로로 끝이 났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2% 났거든요. 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D램 1등 아니었어? 였는데 HBM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훨씬 더 가격이 비싸죠. 6에서 7배 정도 더 비싼 이 최첨단 D램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1등의 지위를 하이닉스한테 내줬죠. 거기다가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뭐 쏘쏘했고, 거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파운드리인데 1등을 쫓아갈 거야 라고 했다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14에서 9%까지 오히려 다시 밀려버리고 계속 적자나고, TSMC는 40% 이상의 영업이익률 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자의 경쟁 우위가 약화되면서 주가가 차별화가 났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 그죠? 소비자의 기호 변화, 이런 게 핵심이었다면 전자를 보면서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가 더 강화되는가 약화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화되면서 아무리 그 산업이 좋아도 주가가 또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준 2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기술적 우위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걱정이 별로 안 되거든요. 자, 조선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4조 규모 컨테이너선 12척 수주 잭팟 스텝업 예고한 K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새 마수거리 수주로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요. LNG 운반선을 수주한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현대중공업까지 고부가 가치 선박 계약을 대규모로 따내면서 1월부터 수주 잭팟을 터뜨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따라잡고 국내 조선사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의미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 수주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3위 선사인 CMA CGM과 15,500TU급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최근 체결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LNG 운반선이 있고 LNG로 추진하는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인데 LNG 이중연료 추진이죠.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 이런 게 약간 친환경 선박으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7월에 맺은 1차 시리즈 수주 당시 가격인 2억 2천만 달러보다 소폭 더 높은 2억 2,400만 달러로 체결했고요. 전체 계약 규모는 3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LNG 이중 연료 추진선은 기존 선박 연료인 이 벙커C와 LNG를 함께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다른 선박보다 가격이 높네요. 새벽도부터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수주가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가 안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기대를 안 했던 거에서 또 매출이나 이익이 터지면 그러면 주가는 또 레벨업이 됩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 이상의 뭔가 나올 게 있는지 아니면 기대치는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을 거니까요. 이 기대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CDMO 수혜 백신 업계는 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럼프 2.0 시대 제약바이오의 역량은 어떻게 되죠? 1기 행정부 이 정책이 2기에도 이어질 전망인데 약가 인하 기조 유지, 대중국 견제 강화, 그리고 삼바나 셀트리온 등 성장세는 오히려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1기의 주요 제약 바이오 정책은 행정명령 13948과 13944였는데 행정명령 13948은 제약사가 미국의 공공의료제도인 이 메디케어에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었고요. 13944는 필수 의약품에 한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이 같은 행정명령은 미국 약가가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약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약사들이 다른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책정해서 미국이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행정명령으로 약가를 인하하려고 했지만 미국 제약바이오협회가 법적 공방을 시작했고 제약사들도 강하게 반발을 했다네요. 두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폐기가 됐었군요.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약가 인하 정책은 바이오시밀러와 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다만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도, 유럽, 일본 등 다른 해외 기업과 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 역시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바이오 베터
기술과 특허 확보를 통해서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 연방정부와 미국 연방정부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물보안법이 대표적이죠. 법안이 지난해 말 일시 보류되긴 했지만 다시 탄력을 받아 통과된다면 삼성바이오 등 국내 의약품 이 CDMO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는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도 국내 백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요. 실제 케네디 주니어의 장관 지명 발표 이후에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신약 개발사는 기대와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약가 인하로 글로벌 제약사가 수익에 타격을 받으면 신약 후보 물질 기술 도입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한데 이효영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 개입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과 기업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약가를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할 거고요. 약가 떨어뜨리는데 제일 좋은 게 이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똑같이 만드는 게 바이오 시밀러고 이 케미컬 베이스의 화학 의약품을 만료되고 나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네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걸 좀 더 개량했다. 그러면 이제 개량 신약이라고 하고 바이오 의약품은 개량을 했다 하면 바이오 베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CDMO나 바이오 시밀레는 수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